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5일 오전 11시입니다. 요사이 한일 갈등 속에서 그나마 다행인 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한국 언론이나 여론이 과거처럼 무조건적 반일로 흘러가지 않고 이 정권의 지지율이라고 그럴까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평가가 오히려 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한국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냉정한, 과거보다는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좌파적 선동에 잘 휘둘리지 않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오늘 두 신문을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전영기 씨가 쓴 칼럼의 제목은 대법관들이 잘못 끼운 첫 단추. 이 칼럼의 마지막 문장은 사고는 대법원이 치고 고통은 국민이 속절없이 당하는 형국이다. 대법관들의 판단력이 야속하기만 하다 하면서 이 징용공 배상 판결의 주역인 김능환 전 대법관과 이번 김명수 현 대법원장 체제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최보식 인터뷰,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 기자의 인터뷰에서는 이 한일협정 관계의 최고 전문가라고 소개된 이원덕 국민대 교수 인터뷰가 실렸는데, 이 이원덕 교수도 아주 법원의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모르는, 어떻게 보면은 오만한 판결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징용배상 판결이 뇌관이었다. 최근 한일 관계 갈등은 모두 법원 발이다. 법원에서 나왔다. 이런 뜻이죠. 이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대안으로서 국제사법 형사재판소에 징용배상 문제를 맡겨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대법원과 일본 최고법원의 법리가 충돌해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우리 외교부 쪽에서는 만약 재판에 지면 후폭풍을 누가 감당하느냐고 말하는데, 이는 피해자 구제에 관한 문제이지 국가 명운을 건 역사 싸움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대법원에서 외교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을 할 수 없다며 뒤집은 데 대해서는 이런 말을 했네요. 당시 주심인 김능환 대법관은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고 했지만 한일 관계에 대형 폭탄을 투척한 셈이다. 그 뒤 박근혜 정부에서 파기환송되어 다시 올라온 이 건에 대해 지금 같은 사태를 우려해 최종 판결을 지연하려 했던 게 재판글의 적폐 프레임에 걸려는 것이다. 대형 폭탄을 투척했다. 이게 과장이 아닌 게 돌출 재판 하나가 이렇게 한일 우호 관계에 그리고 한국의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으니까 이게 판결문이 폭탄보다 더 큰 충격을, 물리적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씨가 참 민정수석을 하고 있을 노무현 정부 때 이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일본에 청구할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배상을 해야 한다 해가지고 그때 배상을 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사망자 유족 위로금을 2천만 원으로 책정할 때 미국과 독일의 유사한 사례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5천만 원, 5천억 원, 약 5천억 원을 지급을 했답니다. 5천억 원, 5천억을 지급을 일단은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5천억 원이 큰 돈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징용공 유족과 부상자에게 유족 위로금은 2천만 원으로 책정해가지고 5천억 원을 집행을 했으면은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의 성의를 보였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을 내리는 위원장이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고 당시에 문재인 민정수석도 그 결정 내리는 과정에 참여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일본에 대해서 징용공 배상 판결을 대법원이 내리니까 그동안에 5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가 정책을 바꿔버린 겁니다. 최보식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최고 엘리트 집단인 법원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가당착의 우를 범했다. 지금 같은 상황이 되니 해당 판사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하니까 이원덕 씨는 위안부 문제도 비슷했다. 2011년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배상 분쟁과 관련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 의무를 위해 일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우리 정부의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당시 위안부 문제는 일본에서 기금도 만들었고 잠정적으로 끝난 상태로 봤는데 갑자기 이런 판결을 내놓았다.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하니 다음 해인 2012년 대법원에서 이 징용공 배상에 대해서 경쟁하듯이 폭탄을 던졌다.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무리한 판결을 내리니까 이 대법원도 경쟁하듯이 일종의 민족 감정 경쟁을 하듯이 또 이 폭탄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경쟁하듯 이건 뭡니까 이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그러면은 한일 양국 관계를 나쁘게 만들기 위한 경쟁을 벌였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법리로 뒷받침이 되면 몰라도 국익을 정진시키는 것이면 몰라도 최근 한일 관계의 갈등은 모두 법원 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원 발이다. 9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매우 굴욕 외교였으며 보상금을 너무 적게 받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는데라고 물으니까 이원덕 교수는 역사적 상황에 대한 몰이해다. 일본과 끈질긴 사투를 벌려서 무상 3억 달러와 유상 2억 달러를 받아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종잣돈이 되었다. 경제발전의 가치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에는 확실히 소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정부가 이 정도의 합의를 만들어낸 것은 대단한 능력이다라고 아주 높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역량을 보였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이 전영기 논설위원의 대법관들이 잘못 끼운 첫 단추도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용지식인을 자처하는 유시민 씨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입한국에 아베 편드는 듯한 발언하는 분들 도쿄로 이사를 가시든가라고 빈정되었다. 유 씨는 지금 사태를 무슨 종족 간 패싸움으로 몰고 가 진영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사람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세상은 그런 사람들 생각처럼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요새 반일 종족주의란 말이 이영훈 교수가 쓰면서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 패러다임입니다. 한일 간의 문제를 국가와 국가 간의 이성적 관계로 보지 않고 일본족과 한민족 사이의 대결 구도로 몰아가려는 유시민 류의 이른바 의용지식인을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기 칼럼니스트도 요즘 상황은 한국의 대법관들이 첫 단추를 이상하게 띄우는 바람에 출발을 했다. 한국의 유권자들은 이 정부와 집권 세력이 종족 간 패싸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오히려 쿨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2011년 5월 24일 당시 김능환 대법관이 주심이었던 대법부 소부는 전원합의체에 대해서 아주
적은 규모란 그 작을 소자입니다. 소부의 일제강제징용 사건 파기환송 판결문과 2018년 10월 3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전원 합의체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세계 일반의 상식과 법의식에 부합하는 논리의 자연스러운 전개는 찾기 어렵다. 대신 한국인은 민족적 정의를 내세우는 감성적 호소가 많다. 세계사적 보편성보다 한국적 특수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국제법이라는 것은 나라와 나라의 약속이고 특히 청구권 협정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설정하는 이 한일 기본 조약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버금가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한미동맹, 한일 우호관계가 대한민국의 번영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것을 건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데 지나치게 보편적 논리가 아니라 한국적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이걸 지금 전영기 칼럼니스트가 지적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 판결문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는다며 가장 중요한 논거로 재헌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우리 대한국민이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선포한 사실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제법에서 국가의 법적 효력은 운동이나 선포로 확립되지 않는다. 영토, 국민, 주권의 3대 요소가 실체적으로 존재해 이를 국제사회가 승인함으로써 국가가 탄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권은 헌법과 입법, 사법, 행정 3부가 실제로 작동하고 독립적인 군사력과 외교력을 갖춘 권력이다. 아니 대한민국이 1919년에 건국됐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판결문을 쓴 김능환 씨는 그러면은 1919년에 건국되었는데 독립운동은 왜 했습니까? 19년에 건국된 뒤에 독립운동하는 사람은 분리주의자든지 반란 세력 아닙니까? 그럼 김구와 이승만이 반란군 무슨 두목 좀 됩니까? 이런 말도 아닌 사실을 이게 뭐 선언문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문에 집어넣었다니까 참 그 허영심과 걸맞지 않는 그 실력, 허영심이 높으면 실력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에 따라 2012년 판결문의 취지는 1919년 한국이 건립되었으니 1919년에서 45년까지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는 국제법으로는 전제 불성립의 오류로서 국제사회에 보편 타당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헌법은 한국인에게는 절대적이지만 분쟁 상대국이나 국제사회에서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일일이 옳은 지적을 했네요. 일일이. 아니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지적을 할 정도로 허술하면은 도대체 2012년 그리고 2018년의 대법원 판결은 이게 수준 이하라는 거 아닙니까? 수준 이하의 판결로 마치 폭탄 던지듯이 국가 이익을 이렇게 뒤흔들고 있는 대법관의 수준. 전영기 씨는 또 이렇게 이어갑니다. 민족적 감성을 앞세운 주관주의적 오류는 다른 곳에서도 나타났다. 2018년의 대법원 판결문은 1965년 발효된 한일 청구권 협정 중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2조에 대하여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 안 된 범주를 신설하여 거기에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시켰다. 아니 양국 간의 관계를 이미 합의된 청구권 협정에 의거해가지고 따져야지 거기 들어있지 않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항을 만든다? 이게 법률적 상식으로서 성립이 됩니까? 계약 관계인데 계약 내용이 없는 걸 자기에게 유리한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일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재판을 한다면은 이것은 논리의 비약이죠. 신규 새로 만든 범주는, 그러니까 2018년에 한국 대법원이 새로 만든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한국이 일본한테 식민 지배의 불법성에 따른 법적 배상 청구권을 갖고 있다는 전제에 의해서 설정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법적 진실은 뭐냐? 패전국한테 법적 배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성전국밖에 없다. 한국은 국제법상 일본의 성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배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관계였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없었어요. 그때 한국인들은 국적이 일본 국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당연히 진 나라로부터 요구할 수 있는 배상권을 청구할 근거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 이래서는 두 나라의 주권적 충돌이 예상되는 마당에 정부가 제3자의 중재 혹은 국제사법재판소의 무대에 오르거나 국제사회의 여론전을 펴면서 설득력을 갖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사고는 대법원이 치고 고통은 국민이 속절없이 당하는 형국이다. 대법관들의 판단력이 야속하기만 하다. 머리 좋은 사람들의 판단력이 이 정도다. 그것은 절대로 머리가 나빠서 이런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마음이 아마 좋지 않은 것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음 좋은 것과 머리 좋은 것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